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요? 8주 정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임신한 주제에 버르장머리 없어. 돈 한 푼 못 가져온 주제에 아이까지 가지겠다고? 어머님, 아기는 우리 집안의 대를.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대를 잇겠다고? 내 같은 것이 낳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신 이 집 문턱도 넘보지 마.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 준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어떻게 알려야 할까?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지만 시댁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화려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는 항상 그분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다음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식?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8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임신한 주제에 버르장머리 없어. 돈 한 푼 못 가져온 주제에 아이까지 가지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은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대를 잇겠다고. 내 같은 것이 낳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계단에 넘어져 무릎을 찧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신 이 집 문턱도 넘보지 마. 내 같은 것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아기가 괜찮을까?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이 시간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처마 밑에 앉아 비를 피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준호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나연아. 그는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 아이를 저렇게 무시하는 집안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준호가 급히 구한 모텔로 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무릎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준호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비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기를 바라며.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그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장관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즉시 연락 주십시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는 준호 집안을 조사했고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한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혼자 해결해라. 내 힘을 빌리지 마라.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2년 동안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정신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아버지께 전화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3초간 연결되었다가 끊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된 걸까? 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실수로 전화가.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GPS 추적이든 뭐든 아버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연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 밤을 보냈는지 다 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강한 척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고 곧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지금 무슨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연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엄마가 나보고 당장 오래.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동안 준호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부 차량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호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사람.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댄 집안이 어디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 뵙고. 아버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몰라서 때린 겁니까? 아니면 알았어도 때렸을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행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했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보호하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내가 맞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 집안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있죠? 시어머니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문제도 재검토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제발 저희 집안이 망합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의 배를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집안이 망하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 후회. 나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했지. 하지만 폭력까지 감내하라는 말은 아니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들어와 아버지에게 뭔가 보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놓았습니다. 나연아, 집으로 가자.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아버지 댁에 잠깐 다녀올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이 시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배를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아버지 댁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제 방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일정에도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흘째 되던 날 준호가 아버지 댁을 찾아왔습니다. 집사가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접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너한테 사과하게 해달라고 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라니. 사과하면 끝인가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알아.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맞았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에는 안 갈 거예요. 아기도 그곳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연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 녹음 파일 목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댁 회사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거야. 우리 집안의 비리 증거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들을 알고 있었어. 탈세, 횡령, 뇌물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조금씩 모았어. 저는 파일을 넘겨보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사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준호는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걸 모았어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너한테 하는 짓들을 봤어. 말로 무시하고 무안주고 난 약한 척했어. 엄마 편인 척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선을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왔어. 엄마가 너를 때렸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혼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너를 찾아낸 후에 이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어. 익명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어. 내가 제출한 자료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무너진 것은 아버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마, 이건 내가 시작한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렸을 뿐.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면 너를 위험하게 할까봐. 엄마가 눈치채면 너한테 더 심하게 할까봐. 저는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연아, 난 약한 사람이었어. 엄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너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있었어.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때에 제출하는 것.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온기였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연아. 시어머니가 다가오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가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일들의 증거예요. 탈세, 횡령, 뇌물수수. 전부 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연이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예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연아, 우리 짐 싸자. 여기서 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내려오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준호야, 이러지 마. 엄마 잘못했어.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후 저는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시어머니를 소환했고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 수십억 탈세 및 횡령 혐의 뇌물수수로 각종 인허가 특혜받아 저는 뉴스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힘들어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제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연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미 좋은 아빠예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수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배를 만졌습니다. 움직였어. 저는 웃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제 배는 많이 불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준호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연아, 나랑 좀 가볼 곳이 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낯익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중장비가 움직이며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 집 경매로 넘어갔어. 개발업자가 샀지.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머물렀던 곳, 고통받았던 곳, 이제 그곳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끝났다. 이제 앞만 보고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달 후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출산실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병실에 오셔서 손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현이요. 서쪽 서 현명할 현. 밝고 현명하게 자라라는 의미로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병실에는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 제 친구들이 보낸 것,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보낸 것.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호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서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 집에 도착해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기 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입니다. 저녁에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연아, 응? 행복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폭력이 아닌 사랑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안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나연아, 이제 모두 끝났어. 편히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시댁은 무너졌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연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준호가 있고 서연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요람에서는 서연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도 모욕도 폭력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